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전 시간에 제가 일제강점기 무장투쟁에 대해서 이 판서 강의로 찍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1910년대 국내와 그다음에 해외에 그 해외 무장 독립운동 기지 건설과 또 국내에 있었던 무장 단체 그리고 1920년대 국내와 그다음에 해외에 그 의열투쟁이 있죠. 한인 애국단과 의열단인데 일단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1920년대 해외에서 봉오동 전투부터 시작해서 1940년대 중반까지 한국 광복군의 활동까지 그 부분을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만주 지역과 연해주 지역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흔히 만주라고 부르고요. 이쪽 러시아령을 우리가 연해주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북쪽을 북만주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를 남만주라고 하게 되는데 이 남만주를 다시 나눠서 압록강 유역 바로 위쪽을 서간도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다음 백두산 바로 위쪽, 백두산 바로 위쪽을 우리가 북간도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만강을 넘어서 러시아령 지역을 우리가 연해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단 1910년대에는 일단 국내에서는 무단 통치이기 때문에 활발한 어떤 무장 독립 투쟁을 벌이기가 좀 어려웠죠. 그래서 어떤 비밀 결사의 형태로서 존재했던 어떤 신민회 같은 경우는 무장 독립 투쟁을 벌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애국계몽 계열이었죠. 하지만 백오인 사건은 해체가 됐고요. 그럼 무장 독립 계열엔 뭐가 있었느냐? 바로 임병찬이 만들었던 독립의금부가 있었죠. 이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결성된 단체였고 이 독립의금부는 다시 고종을 황제로 즉위시켜서 왕조 지배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에 복벽주의를 추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가 있어요, 그죠? 대한광복회. 이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화주의를 표방했고요. 박상진이나 뭐 김좌진 이러한 인물들이 주로 이끌었고 군자금 모금이라든가 요인 암살을 주로 목적으로 했었는데 나중에는 만주 지역으로 모두 이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1910년대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 일단 이때는 준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장 독립 투쟁은 1920년대부터고 1910년대는 해외에 무장 독립 기지를 건설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장 독립을 준비하는 기간, 준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서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국내에서 활동하던 신민회 일부 회원들이 이 서간도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경학사라는 단체를 만들게 돼요. 근데 이 경학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삼원보라고 하는 무장 독립 기지가 이제 건설이 됐죠. 이걸 신안민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곳에다가 이제 신흥 강습소라는 이제 교육기관을 만들어 놨었는데 나중에 이 경학사가 부민단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고요. 부민단은 다시 한족회로 또 이름을 바꿉니다. 한족회. 이때 이제 한족회가 중심이 돼서 요 지역에 이제 독립군들을 모두 규합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서로 군정서군입니다. 서로 군정서군. 그리고 요 무렵에는 아까 이 경학사에서 만들었던 신흥 강습소, 신흥 강습소가 요 무렵에는 신흥 무관학교로 또 개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에서 훗날 활동하는 대부분의 독립군들이 바로 이 신흥 무관학교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할 점은 바로 이들이 모두 국내에서 활동하던 신민회 회원들로 구성이 돼 있다. 뭐 이시영이나 이회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간도 지역인데요. 요 북간도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이거 좀 지우고요. 자, 요 지역에는 대표적인 한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 중에 용정이라든가 또는 명동이라든가 자, 요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 가장 대표적인 단체로 뭐가 있냐면 대종교와 관련해 있었던 이제 중광단이라는 단체가 있었고요. 이 중광단이 나중에는 이제 정의단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이제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로 또 개칭을 하게 돼요. 북로 군정서군. 훗날 청산리 대첩의 주력 부대죠. 청산리 대첩의 주력 부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하셔야 될 부분은 서간도 지역은
요 경학사로 시작해서 서로 군정서군으로 서로 군정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북간도 지역은 바로 중광단에서 출발해서 정의단으로 지났다가 북로 군정서군으로 통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특히 이 중광단은 대종교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대종교는 나철이라는 분이 단군을 모태로 하는 종교가 바로 대종교입니다. 그리고 연해주 지역을 살펴보면 연해주 지역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던 의병장들이 이제 모여서 뭐 홍범도라든가 뭐 유인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13도 의군이라고 하는 의병 연합부대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대표적인 한인 마을 중에는 이제 신안촌이라고 있습니다. 신안촌. 요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성명회라든가 권업회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이런 조직들을 이제 규합해서 최초의 임시정부가 바로 이 연해주 지역에 생깁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상하이 임시정부가 3.1운동 이후에 최초의 임시정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3.1운동 이전에 이미 이 연해주 지역에는 민족 지도자들이 특히 이상설, 이동휘 뭐 이런 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초의 임시정부인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대한광복군 정부 말 그대로 정부이기 때문에 이때 이 정부의 정통령은 이상설이고요. 부통령은 이동휘입니다. 모두 무장 독립 계열의 인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연해주 지역에는 나중에 대한국민의회도 있죠. 대한국민의회. 이 대한국민의회는 3.1운동 이후에 국내에서 결성이 됐던 한성정부 그리고 상하이 정부 그리고 이 대한국민의회가 결국 하나로 통합이 돼서 상하이 임시정부로 다시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외교 독립론을 이제 주력으로 했던 이 상하이 임시정부의 외교 노선에 이제 반대를 해서 이 뭐 신채호 선생님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무장론익 계열들이 국민 대표 시위에 다시 탈당하게 되죠. 한마디로 창조파라고 불리는 무장독립 계열들이 다시 이 지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어쨌든 연해주 지역은 적어도 13도 의군이라든가 그리고 신안촌 그리고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권업회, 성명회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가 최초의 임시정부였다는 것 그리고 대한국민의회가 존재했는데 나중에 상하이 정부에 통합됐다. 여기까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북만주 지역이죠. 북만주 지역. 이 북만주 지역은 간단합니다. 이상설이라는 분이 이상설은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던 이준, 이휘종, 이상설 그 인물입니다. 그 아까 여기 대한광복군 정부의 정통령이기도 했었죠. 바로 이상설이라는 분이 북만주 한흥동이라는 지역에다가 바로 밀산부라고 하는 한인촌을 또 건설하기도 합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중국 본토 지역이죠. 중국 본토 지역을 보면은 우리가 중국 본토 또는 중국 관내라고 하는데 중국 관내는 그럼 어디냐? 이 만주도 사실 중국 땅이에요, 그죠? 하지만 요 시기에는 청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이 만주 지역은요, 실제로 중국 정부의 당시 중화민국의 어떤 통치를 벗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중국의 어떤 국민당 정부의 어떤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을 우리가 중국 관내 또는 중국 본토 이렇게 부르고요. 요 만주 지역은 주로 군벌들이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이런 군인 세력들이 군웅 활거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국 관내는 동제사라는 조직이 있고요. 신규식이라는 분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 동제사가 나중에 이제 신안혁명당으로 또 이름을 바꾸게 돼요. 이 신안혁명당의 이제 대표적인 인사들이 나중에 대동단결선언이라는 걸 이제 발표하게 되죠. 이건 우리가 3.1운동을 할 때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죠. 대동단결선언은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최초의 임시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그런 선언입니다. 자, 그리고 신안청년단이라는 거 있죠. 자, 이거 좀 구분하셔야 돼요. 신안혁명당이 있고 신안청년당이 있습니다. 신안청년당 같은 경우는 뭐 인물들이 좀 겹치기는 하지만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 선생님을 대표로 파견했던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미주 지역을 좀 살펴볼 텐데요. 미주와 일본 지역.
자, 미주와 일본 지역을 보시게 되면 아유, 잘 안 지워지네. 자, 먼저 일본부터 해볼까요? 자, 일본. 자, 일본에는 대표적인 이제 단체가 뭐가 있었느냐? 조선 청년 독립당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 청년 독립당. 자, 이들은 최팔룡이라는 사람이 조직을 했었는데요. 최팔룡. 1919년 3.1운동이 바로 일어나기 전 2월 8일 날 독립선언을 발표를 했었죠. 독립선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28 독립선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 28 독립선언의 작성자가 바로 이 조선 청년 독립당의 회원이었던 이광수입니다. 이광수. 훗날 이제 자치론을 주장하면서 이제 변절하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선 청년 혁명당을 이제 기억하실 때는 이것을 조직한 대표적인 인물은 최팔룡이고, 그리고 이 28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은 이광수인데, 이것이 3.1운동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주 지역이죠. 자, 미주 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미주 지역 하면 이제 1902년 선교사였던 알렌에 의해서 조선 정부와 함께 이 조선인들을 합법적으로 이주를 시킨 적이 있었죠. 1902년 하와이를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수많은 이제 조선인들이 미국과 그다음에 멕시코, 쿠바, 그리고 이 하와이 이런 아메리카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지역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 우리가 미주 지역에 있는 이제 교포들이다 볼 수 있는데, 이곳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대한인 국민회, 대한인 국민회가 가장 대표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조선인들을 통합해서 만든 조직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가장 규모가 큰 그런 미주 지역의 조선인 단체다,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또 흥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흥사단은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그 개조파, 그 개조파의 대표였던 바로 안창호 선생님이 그 전에 임시정부에 가담하기 그 전인 1913년에 미주 지역에서 건설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또 하와이에는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박용만이라는 분이 이 미주 지역에 살고 있던 조선인 젊은 청년들을 모아서 군사훈련을 시켰던 그런 단체가 대조선 이제 국민군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많은 단체가 나와요. 그죠? 예, 특히 무장노동 투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단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단체들의 특징 하나씩과 반드시 매칭을 시켜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장노동 투쟁사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910년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장 독립기지가 만들어지지만 이것은 이제 만들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북간도 지역에는 아까 명동 그리고 용정 이런 마을들이 있었고요. 이런 지역의 대표적인 학교는 이제 서전서숙이나 명동학교 이런 게 있고요. 서간도 지역은 바로 삼원보가 있던 지역이죠. 신흥학교 또는 우리가 신흥무관학교라고 부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만주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눕니다. 그죠? 작게 나누면 세 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크게 나누면 북만주, 남만주고, 남만주를 다시 두 개로 쪼개서 서간도, 북간도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서간도 지역을 보겠습니다. 서간도 지역은 바로 요 지역, 압록강 바로 위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삼원보는 경학사, 경학사가 조직이 됐는데, 이 경학사가 나중에 부민단으로 바뀌었다가 부민단이 다시 한족회로, 그러니까 이거를 연장선선에서 연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그리고 이 단체가 이름만 개칭이 된 것이고 사실상 신민의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학사를 모체로 신흥 강습소가 설립됐다라고 했는데, 이 신흥 강습소는 다시 신흥 무관학교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요 지역에, 이 서간도 지역에서 어떤 군정과 민정을 함께 담당하는 통합된 어떤 조직으로서는 서로 군정서군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로 다시 말씀드리면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그리고 한족회가 최종적으로 서로 군정서군으로 통합됐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북간도 지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정, 명동, 자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는 대표적인 지역이 중광단입니다. 중광단은 대종교와 관련이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전서숙 명동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까 서간도 지역이 서로 군정서로 통합이 됐듯이 바로 이 지역도 이 중광단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이 조직을 개편하게 되고 또 개명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북로 군정서입니다. 이 북로 군정서 산하의 군사 조직이 북로 군정서 군이고 이것이 훗날 청산리 대첩의 주력 부대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만주 지역은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밀산부 지역에다가 한흥동을 건설했다. 그럼 나중에 이게 언제 한 번 더 나오면은요. 간도 참변 이후에 1920년 간도 참변 이후에 이 만주 일대의 수많은 독립군들이 이 보복 때문에 일본의 민간인 학살 때문에 대놓고 싸우기가 좀 힘들어졌죠. 예, 그래서 간도 참변 이후 만주 지역의 독립군들이 소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바로 이 밀산부 지역에서 모두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제 조직이 바로 대조선 국민군단이고 이 대조선 국민군단의 총재가 바로 서일이라는 분이죠. 바로 이 서일이라는 분이 바로 이 중광단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밀산부 지역의 한흥동이 훗날 대조선 국민군단이 창설되는 그 지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중국 본토 지역을 보시면 동제사가 있고요. 이 동제사가 나중에 이름을 바꾼 게 신한혁명당이죠. 자, 그리고 신한혁명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동산 단결선언을 제창했다. 이 대동단결선언의 의의, 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공화주의를 표방하는 임시정부 수립을 최초로 주장한 어떤 선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1917년이니까 당연히 아직 3.1운동 이전이고요. 사실 이들은 원래는 왕조 체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왕조 체제를 주장했기 때문에 원래는 복벽주의였어요. 국내에 있었던 그 독립의군부와 사실 같죠. 그런데 1917년으로 가면서 이 복벽주의가 공화주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공화주의를 표방한 임시정부 수립을 최초로 주장한 선언, 그게 뭐냐? 바로 대동단결 선언입니다. 그리고 신한청년당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이 신한청년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했다. 특히 이 김규식 선생님은 이후로도 이제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해방 이후에 이승만의 어떤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정읍 발언 이후에 우리 민족이 이제 분단 국가가 생겨날 어떤 위험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 두 번 진행이 되죠. 하나는 좌우합작 운동이고 하나는 남북 협상 운동인데 바로 그 두 개의 운동에 모두 관여한 분이 바로 이 김규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연해주 지역은 참 조직이 많아요, 그죠? 단체가 참 많은데 이 중에서 13도 의군이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의 어떤 연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명회와 권합회는 하나의 정치 조직인데 이러한 조직이 나중에 대한광복군 정부로 통합이 됩니다. 이때 대한광복군 정부가 정통령은 이상설 그리고 부통령은 이동이다. 둘 다 무장 독립 계열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상설, 자 이분은 아까 밀산부 일대에다가 한흥동을 건설한 분이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이 대한국민의회는 대한광복군 정부는 이제 최초의 임시정부다. 제가 아까 강조했습니다. 대한국민의회는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가 이제 정부 형태로 개편이 된 거예요. 정부 형태로 개편이 됐는데 나중에 임시정부와 통합이 되죠. 상하 임시정부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 뭐 이런 거 기억하실 필요 없고 대한국민의회가 한성정부와 함께 상하 임시정부와 통합됐다. 자, 그다음 한인사회당,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이죠. 나중에 이제 고려공산당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도에서 반드시 이런 독립군 부대의 위치, 지역,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주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인국민회가 가장 큰 규모의 미주 지역의 조선인 조직이다, 단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흥사단. 그리고 요 대한인국민회 이렇게 돼 있죠. 뭐 한 40여 개 단체가 계속 나와요. 근데 앞으로. 근데 이 사람 인자가 들어간 대한인 이렇게 사람 인자가 들어간 단체는 오직 미국밖에 없어요. 그 특징 그런 식으로 특징을 잡아서 암기가 좀 편리하도록 연상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특징을 각자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흥사단은 바로 안창호 선생님이 원래 신민회 간부였었잖아요. 그런데 이 신민회가 나중에 분열을 했어요. 그죠? 하나는 실력 양성 운동을 지속하자는 세력과 하나는 이 애국계몽 운동과 실력 양성 운동의 한계를 깨닫고 어떤 무장 독립 투쟁을 주장하면서 이 만주 지역에 무장 독립 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세력, 그러니까 무장 독립 계열과 그다음에 실력 양성 계열이 이게 분열을 하면서 시민회가 약화됐고 또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가 됐는데 이때 대표적인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했던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 건너가서 바로 만든 조직이 흥사단입니다. 무실역행을 내걸고 이런 말이 있는데요. 원래 이 무실이라는 것은 이 실자가 맺을 실자니까 뭐 힘쓸 무자, 참되고 진실되게 어떠한 일을 추진함으로써 어떤 결실을 맺자는 겁니다. 원래 이 단어를 처음 사용하신 분은 율곡 이희 선생님이죠. 율곡 이희 선생님이 쓴 저서 중에 이제 동호문답이라는 저서가 있는데 그 동호문답에서 수기, 그러니까 내 몸을 갈고 닦을 때 그 대표적인 어떤 수행 방법으로서 율곡 이희 선생님이 주장했던 게 이 무실이라고 하는 것인데 안창호 선생님이 훗날 흥사단의 표어로서 무실역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대조선 국민군단은 이제 군사 조직이었고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그죠? 하와이. 그다음 조선 청년 독립단은 28 독립선언과 관련이 있고 바로 최팔룡이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이 독립선언문은 3.1 운동의 어떤 계기가 됐다는 것. 자, 그다음 1920년대 볼까요? 1920년대는 일단 국내에서 활동하던 무장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본격적인 무장 독립 투쟁이 벌어집니다. 그 해외에서의 무장 독립 투쟁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일단 국내 무장 단체를 일단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의열 투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1 운동 이후에도 무장 항일 단체가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 있었지만 국내에서도 소규모의 무장 단체가 활동을 했었다. 뭐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천마산대, 9월산대, 보합단 뭐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1910년대와 1920년대 국내에서 활동하던 무장 단체를 다시 정리한다면 뭐 전에 했으니까 간단히 한다면 1910년대는 독립의금부 그리고 대한광복회 뭐 이런 게 있고요. 1915년에 마지막 의병장 최응원이 이끌던 의병 조직도 존재를 했었고 1920년대는 천마산대, 9월산대, 보합단 요게 1920년대고 1910년대 공통점은 바로 국내에서 활동하던 무장단체다라는 점이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시기는 좀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천마산대, 보합산, 9월산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들이 활동하던 지역은 일본 군경으로부터 좀 이제 그 어떤 좀 벗어난 어떤 통제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산악 지역 그리고 국경 여차하면 유사시에 또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또 넘어가야 하니까 그런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게 되는데 예를 든다면 천마산대와 보합단 같은 경우는 요 평안북도 의주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의주 지역의 이제 산악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주로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어떤 주재소라든가 뭐 경찰서 이런 일제 관공서를 이제 뭐 습격한다거나 친일파를 암살한다거나 주로 이런 활동을 소규모로 어떤 유격 전술을 통해서 펼쳤던 것이 천마산대와 보합단 모두 둘 다 의주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요. 9월산대 이 9월산이라고 하는 것은 황해도 지역이죠. 황해도 지역의 9월산은 원래 명종 때 조선 명종 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임꺽정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 임꺽정이 주로 주된 활동 무대로 삼았던 근거지가 바로 9월산입니다.
이 구월산 지역도 산이 매우 깊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결성된 바로 국내 무장단체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월산입니다. 구월산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의열투쟁인데요. 자, 의열투쟁은 원래 무장독립운동을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다루는 겁니다. 의열투쟁을 하나로 이제 짧게 말씀드린다면 개별투쟁입니다. 어떤 조직이 있긴 하지만 이 조직의 하나의 어떤 각 개인들이 구성원들이 요인 암살과 그다음에 중요 건물을 폭파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조선의 어떤 독립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또 조선인들에게 어떤 일깨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보통 의열투쟁이라고 하게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어떤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다. 누구 뭐 예를 들면 일본 국왕 마차에 폭탄을 던졌다. 뭐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다.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묶어서 보통 의열투쟁이라고 하고요. 의열투쟁은 크게 두 단체가 있어요. 1919년 김원봉을 중심으로 결성됐던 바로 의열단이 있고요. 그리고 1931년에 임시정부 한참 침체기였을 때 임시정부가 조직이 무너지고 어떤 자금이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창조파와 개조파들이 모두 떠나고 현상유지파들만 남았을 때 한마디로 임시정부가 매우 그 약화된 시점에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구 선생님이 만든 단체가 바로 한인애국단이고요. 한인애국단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가 몸담았던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김원봉. 요 김원봉이라는 분은 훗날 그 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를 창설했고 나중에는 충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에 가담해서 어떤 이 한국광복군에 또는 임시정부의 어떤 좌우 연합적인 어떤 성격을 부여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이 김원봉에 의해서 조직된 의열단은요. 여기 보면 공약 10조, 5파괴, 7가살이라는 게 있는데요. 5가지 파괴의 대상과 7부류의 어떤 우리가 암살해야 될, 우리가 없애야 될 그 요인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보시면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료들, 일본군의 수뇌부, 타이완 총독, 매국노들, 친일파, 그다음 밀정, 그리고 반민족적 토, 이게 지주들이죠. 친일파 지주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암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7가살 이렇게 부르죠. 7가살.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리 독립운동가라 하더라도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인다거나 또는 건물에 폭탄을 던져서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죠? 아무리 신념이 강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김원봉 선생님은 이 의열단의 단원들이 어떤 정신적인 무장을 위해서 그들의 행동 강령으로 삼을 만한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에 부탁을 했고 이 신채호 선생님이 의열단 단원들의 행동 강령으로서 삼을 만한 글을 하나 짓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주 유명한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선혁명선언. 자, 이 조선혁명선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독립운동의 노선이 대단히 이제 분열돼 있죠. 한마디로 여러 갈래의 독립운동 노선이 존재해요. 외교 독립론도 있고, 실력 양성론도 있고, 무장 독립론도 있고, 또는 심지어 그 친일파들이 국내에서 이광수, 최념선 뭐 이런 사람들이 좋아했던 자치론도 있고 많은데 신채호 선생님은 이 모든 걸 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무장독립투쟁이고 그 무장독립투쟁은 결국 모든 조선 민중들이 함께 참여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뭐라 부르냐면 민중직접혁명론이라고 합니다. 민중직접혁명론. 그렇다면 이 민중들이 모두 다 함께 혁명에 참여할 때 우리 조선의 민족의 독립이 가능하다면
의열단원들의 이러한 의열투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 민중을 일깨우는 선구적인 행동이 바로 요인 암살과 그 다음에 중요 건물의 파괴라는 것이죠. 중요 건물을 파괴하고 일제의 어떤 핵심 요인을 암살했을 때 조선 민중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극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자극을 받은 조선의 민중들이 모두 독립투쟁에 가담을 했을 때 민중 직접 혁명에 의해서 바로 조선의 독립은 비로소 가능하다. 예,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선혁명서는 신채호 쌤이 의열단 단원들의 행동 강령으로 삼을 지침으로 쓰여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무장 독립투쟁과 폭력혁명론을 제외한 나머지 독립운동론을 모두 비판했다는 것.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의열단의 이제 대표적인 활동들을 보시면, 자, 이 박재혁부터 나석주까지 보면 부산경찰서, 밀양경찰서, 종로경찰서, 그다음에 조선 총독부 청사, 동양척식회사 등 가장 대표적인 일제강점기의 주요 건물들이죠. 물론 이걸 다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의열단의 행동과 업적은 대단히 많아요. 활동 내용 자체가. 그런데 한인애국단, 이제 좀 이따 할 텐데요. 한인애국단은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 딱 두 가지입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봉창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제외한 나머지 의열투쟁은 모두 의열단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체로 맞습니다. 물론 다물단도 있고 대한노인단도 있고 있지만 그거는 한 명씩만 외우면 되니까, 예, 뭐 볼까요? 자, 이렇게 개별적인 투쟁을 통해서 의열단은 조선의 어떤 민중들을 일깨우자 했는데, 김원봉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개별적인 투쟁, 이런 개별적인 투쟁의 한계를 이제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개별적 투쟁을 좀 더 조직적 투쟁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언제냐면 2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에 결성된 의열단은 192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이러한 개별 투쟁을 진행했지만 1920년대 후반부터는 조직적 투쟁으로 조금 이 활동에 변화를 줬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황포군관학교를 만들게 되죠. 자, 의열단 단원들이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가 만드는 황포군관학교에 입학을 해서 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거나, 또는 여기 보시면 조선혁명간부학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조선혁명간부학교도 결국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으로 이제 창립할 수가 있었죠. 근데요, 왜 중국 국민당은 왜 조선의 의열투쟁에 대해서 지원을 했느냐? 바로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이제 일본 제국주와의 어떤 싸움이 조선인들의 독립을 위한 어떤 투쟁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만주가 침략받은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항일 투쟁이 전개가 된 거죠. 따라서 조선의 독립군과 중국 국민당은 하나의 공통된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국민당은 조선의 독립운동을 이제 지원하게 된 것이고요. 30년대 와서. 그것의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은 바로 한인 애국단의 윤봉길 의사의 의거 때문이에요. 윤봉길 의사가 홍포공원에서 폭탄을 투척해서 일본 육군 대장을 이제 암살하게 되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는 조선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과 지원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됩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별적인 의열투쟁이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 전환된 시점은 1920년대 후반이고요. 그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황포군관학교와 조선혁명간부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인애국단인데요. 자, 한인애국단은 시기가 좀 다르죠. 주로 의열단이 1920년대 활동했다면 한인애국단은 1931년에 창단이 돼서 1932년에 주로 활동을 합니다. 자, 국민대표회의 1923년에 열렸었죠. 1923년에 임시정 외교독립운동을 바탕으로 하는 임시정부가 별다른 활동이 없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좀 바꾸자. 그래서 없애고 새로 만들자는 창조파.
좀 개편하자는 이제 개조파가 있었는데 둘 다 떠나버렸죠. 예, 그래서 이동영이라든가 김구 선생님과 같은 현상 유지파만 남았는데 세력이 매우 약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이냐? 그래서 김구 쌤이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바로 의열단체인 한인애국단을 창당하게 됐습니다. 이봉창, 윤봉일 이 두 분이 있는데요. 먼저 이봉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본 국왕 마차에다 폭탄을 던졌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당시 상하이 중국 신문에서 안타깝게도 조선인 청년이 일본 왕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는데 실패했다. 참 안타깝다. 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것을 빌미로 그것을 그 신문사의 어떤 그 안타깝다는 이 표현 자체를 문제 삼아서 그것을 빌미로 상하이를 쳐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상하이 사변이죠. 그래서 이봉창의 의거가 갖고 있는 의의 중에 하나가 의의라기보다는 어떤 영향 중에 하나가 상하이 사변의 원인 중 하나였다는 거죠. 물론 상하이 사변의 직접적 원인은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런데 상하이 사변의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이 바로 이봉창 의거였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상하이를 습격해서 상하이를 차지한 일본이 결국 중국 군과사와 이긴 거죠. 상하이를 차지하고 나서 전승 축하연을 이제 버는 거죠. 홍커공원에서 일본 군인들이 전승 축하연을 막 열고 있을 때 그때 윤봉일 사가 폭탄을 던져서 육군대장 시라카와 등을 이제 살해했다. 자,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국민당의 당수였던 장제스는 조선의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계기가 된 사건은 바로 윤봉길의 의거입니다. 자, 그다음 다물단. 이 다물단이라고 하는 단체는요. 베이징에서 중국 수도였던 이 베이징에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김창숙이라는 분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주로 밀정이라는 건 이 스파이처럼 이 조선의 독립운동가, 민족 지도자들을 탐문하고 그들을 주로 일본 군경에 고발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앞자리들 있죠. 그런 앞자들이 밀정인데 그 대표적인 밀정이었던 이 김다라를 처단한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노인단인데요. 이 대한노인단 강우규라는 분이 있어요. 이 강우규라는 분은 사이토라고 하는 조선 3대 총독 있죠. 이 3대 총독에게 이제 폭탄을 던졌다가 물론 또 실패를 했습니다. 조명이라는 분은 타이완 총독이었던 이 구미노미야를 이제 피습하게 되지만 또 실패했고요. 그래서 다물단이나 대한노인단 이 조명하라는 어떤 개인적인 의열투쟁도 물론 매우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만한 매우 중요한 일들이지만 우리가 이런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시험을 전제로 해서 봤을 때는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이 두 개 단체를 중심으로 의열투쟁을 전개하시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부터 독립군의 항일투쟁이라고 하는 요 부분부터는 제가 칠판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